자, 요거는 2021학년도 수특 인문예술 2번 지문인데, 그냥 보고 설명을 할까 하다가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가 느껴져가지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슥 보고 왔어요. 보고 오면서 일단 느꼈던 감상은 첫 번째로는 예쁜, 그러니까 뭐 글에 굳이 딱 형식을 딱딱 맞춰서 쓴 글을 예쁜 지문이라고 합시다. 지문의 형식을 딱딱 맞춰서 쓴 것을 써내려 간 것을 예쁜 지문이라고 치면은 예쁜 지문이라는 느낌은 안 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것 역시도 글이고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면서 이제 이 단어들과 문장을 인지하고 여기에서 설명해주는 이런 직관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랑 정말 관련이 많은데, 이 철학 쪽 내용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얼마나 어휘력이나 문장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독해력이라고 하잖아. 독해력이 좋은지에 따라서 이걸 읽고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정도까지 생각하는지가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봐볼 건데, 음, 사실 제일 좋은 건 제가 설명해 주는 것을 안 듣고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일단 좀 속이 터질 것 같아. 좀 깝깝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이제 계속 들으시는 거고, 아직 나 혼자서 한번 계속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일단 일시정지를 시키시고, 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요 글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읽고 단어 찾아가고 한 문장 계속 읽으면서 한 문장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읽어가는 식으로 읽는 것이 사실은 더 도움이 되긴 해요. 저도 이거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고 간단히 구조만 쓱 파악해 놓고 읽는 거라 같이 읽으면서 이해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1문단을 보시면 얘가 좀 꼬아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이 베르그송 나오면서 나온 건데, 이 앞부분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배경 지식 같은 식으로 준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던져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연관성이 없는 느낌이죠, 베르그송이랑. 자, 읽어보면 실증주의에서 지식은 인식 주체의 개입 없이 온전히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인식 주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형이상학, 인식 주체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형이상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은 일종의 사이비 지식,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그러니까 인식 주체의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 이거죠. 인식 주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딜타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객관적인 이 과학적인 지식, 이 실증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재단 딱 잘라버리지 말고, 그러지 마라. 너희들 그게 문제야.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 지어야 해. 니들이 말하는 이 객관적인 것만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자연과학 쪽이고, 정신과학 쪽은 인식 주체의 개입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딜타이는 각각의 분야에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정신과학의 고육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 기억 부분 밑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읽고 풀 수 있으면은 풀면 되네요. 풀면 돼요. 밑줄 문제가 나왔겠죠. 뭔 문제인지는 안 봤는데. 자, 아무튼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베르그송은 형이상학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을 구체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각하였다라고 했죠. 이거 그냥 여기에서 이제 뭐 객관적인 지식, 인식 주체의 개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지식, 이런 것들이 서로 뭐 같은 것은 아니다. 이 둘을 하나를 배제하는 쪽도 있고 둘 다 인정하는 쪽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살짝 동떨어진 상태에서 일단 접근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을 수 있으면 이어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베르그송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대요. 형이상학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이라는 것은 구체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각을 했는데 뭐와 유사한 맥락이에요? 각각의 분야에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이제 고유성과 독자성이라는 녀석을 뭔가 중요한 단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는데 고유성과 독자성이라는 단어가 다시 안 나와요. 찾아봐요. 안 나오죠. 근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쁘지 않은 글이라고 했던 건데 이걸 이렇게 뭐 내용이 숨겨져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숨겨져 있으면은 그래도 좀 잘 숨겨져 있는 걸 잘 확인하게 해주든가. 그것도 아니면은 좀 다른 문장을 쓰던가. 학생들 입장에서 이걸 읽기가 좀 쉽지가 않을 만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것과 너무 연결 지으려고 하면 오히려 뭔 말이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각각의 문단들을 좀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을 수 있으면 이유고 따로 볼 수 있는 거면 따로 보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베르그송은 형이상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밑줄만 치고 일단 넘어가 봅시다. 베르그송은 사물을 인식하는 매우 상이한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과 직관을 구분을 하는데요. 분석이라는 녀석은 사물 주위를 도는 거고요. 뺑뺑이 도는 거고, 그리고 직관이라는 녀석은 사물의 안으로 들어간다. 가령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을 읽고 있다. 근데 이 소설의 작가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해주는 것은 그냥 인물을 표현해주는 기호 같은 거에 불과하고 나는 그걸 보면서 당연히 작가가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관점을 전달을 받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징이나 관점이라는 것이 말이 나왔는데 이런 상징과 관점이라는 것은 베르그송이 말한 우리가 사물 주위를 도는 분석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이러한 상징이나 분석은 이러한 상징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다. 자, 작가가 묘사한 인물의 성격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랑 비교해 보거나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징이나 관점 같은 것은 나를 인물의 외부에 위치를 시키고 그 인물이 다른 인물과 공통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거랑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었지? 라는 것을 떠올리고 그런 걸로 좀 관점 같은 걸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징, 관점 이런 녀석은 그 인물 안쪽에 있는 진짜 핵심적인 어떤 알맹이가 아니라 그냥 껍데기 같은 거라는 거죠. 껍데기 같은 거. 그런 거 말을 불완전한 표상이라는 말로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직관 이야기를 해야겠죠. 직관은 당연히 그러면은 껍데기가 아니라 불완전한 표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완전한 어떤 결정체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도 사물의 주위를 도는 것이 불완전한 표상, 껍데기 같은 분석이고 직관은 내부로 들어가는 핵심적인 어떤 것이겠죠. 직관은 한순간 내가 주인공과 합치할 때 경험하는 감정, 즉 단순하고 불가분한 느낌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볼 때 어떠한 장면에서 정말 그 주인공과 정말 동일한 감정을 느끼듯이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감동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바로 직관이다 라고 대충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명은 안 해줬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물의 고유한 것, 즉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본래 내적인 것이므로 외부에서 어떤 설명 같은 걸로는 지각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과 같은 단위로도 측정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징, 여기서 말한 상징, 분석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상징 같은 거, 상징이 뭐라 그랬죠? 작가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 것에서 지각될 수가 없고 그런 걸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이런 식으로 분석과 직관을 구분을 했는데 이 구분은 다시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한 말로 설명을 해주면 인물의 성격에 대한 상징적 표현과 우리가 그 인물을 보면서 느끼는, 그 표현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인물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할 것 같은 불가분한 느낌?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분석과 상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문단과 3문단은 좀 이어줄 수가 있겠죠. 분석은 우리가 지닌 관점, 그리고 대상을 표현하는 상징에 의존을 한다. 이건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위에서 이야기한 거, 상징, 관점, 우리가 지닌 관점, 대상을 표현하는 상징, 이걸 또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분석인데, 그래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끊임없이 이러한 관점이나 상징 같은 것을 점점점, 여기서는 관점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상징도 아마 증가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제 관점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불완전한 표상, 이것도 여기에서 말해줬던 단어죠. 불완전한 표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한다 이거예요. 또한 분석은 대상을 기지의 요소로 환원시키는 작용으로라고 했는데 이 기지라는 단어가 뭔지 몰라도 별로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기지라는 것이 뭔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옆에다가 기지 이미 기자에 알지자 해가지고 이미 아는 일 이런 거 뜻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의 반대말로는 미지의 세계 할 때 쓰는 미지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분석은 대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으로 환원시키는 작용이라고 하는데 보편적 개념만을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대상들의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고 알아야 되는 이 녀석을 표현한다는 거죠. 결국 분석의 방법은 그 핵심은 뭐예요? 그 사물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서 그 사물을 이해하는 행위예요. 이를 통해서는 그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겠죠. 그리고 대상의 독특한 것을 결코 알 수 없대요. 맞는 말이죠. 이에 반해 직관이란 또 분석과 직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직관 분석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도 분석 직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 2문단과 3문단은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직관은 당연히 특정한 관점 상징, 이 관점 상징 놓치지 말라 그랬죠. 분석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관점과 상징. 관점 상징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직관은 지적인 공감. 결국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단어가 여기서 쓰였죠. 어떠한 인물에게 정말로 공감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감동을 했을 때 내가 그때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나? 뭐 안 쓴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라는 건 알겠죠. 지적인 공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상 안으로 투사, 마치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겠죠? 대상의 존재와 동일시한다. 따라서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은 상대적인 것에 멈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중에서는 절대적인 게 좀 우위에 있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죠. 직관의 방법에 의해 얻어지는 지식은 어떨까요? 가능한 경우에는 절대적인 것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한편 인식, 어떤 것을 인식의 뜻은 또 뭘까요? 인식, 이런 거는 사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러한 인식은 직관에서 분석으로는 이행할 수는 있지만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는 없다. 직관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저장이 됐죠? 분석과 직관, 어떤 것이 절대적이고 어떤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것이 껍데기고 어떤 것이 본질이에요? 라고 하면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직관이 본질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분석이 껍데기고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직관, 이 본질적인 것에서 본질적이라는 단어는 안 쓰기는 하는데 아니다. 본질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긴 하네요.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마음껏. 본질적인 것에서 껍데기로는 갈 수 있지만 껍데기에서 본질적인 것으로는 갈 수가 없대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껍데기에서 본질로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체크하시고 그리고 다른 하나 체크하시고 분석이 보편적 개념이라는 틀에 매여서 이 개별적인 본질으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때 개념은 한 대상의 부분들이 아니라 인위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이건 좀 더 읽어봐야겠죠? 한 개념은 많은 대상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서 유사성을 추출한 것으로 유사성은 대상의 속성이고 그 속성은 마치 이 성질을 지닌 대상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뭔 말이야? 베르그송은 이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념은 한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을 나타내므로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 개념이라는 녀석이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보편적 개념,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파낸 이 어떠한 보편적 개념을 통해 이 대상에 대해서 겉면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대상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인위적으로 계속 발굴해내고 발굴도 좀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요소? 그래서 이 개념이란 좀 더 읽어볼게요. 한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인 선택을 나타내므로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에 해당한다.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것 같아. 나도 이해가 잘 안 된다. 부분은 대상 안에 함축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재구성할 수 이거는 그냥 부분이랑 요소라는 단어를 아예 새롭게 쓴 것 같은데
거의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겠네. 부분이랑 요소라는 게 먼저 알려주지 좀. 자, 부분이라는 단어는 대상에 함축된 전체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부분이 주어지면 전체를 재구성할 수가 있다. 반면에 요소는 대상의 구조 전체를 함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원래의 대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없다. 개념들의 어떠한 결합도 대상을 온전하게 복원시키지 못하는 것은 개념들이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 부분이랑 요소를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할게. 오케이? 여기에서 개념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개념은 요소이기 때문에 이 대상을 온전하게 복원시키지 못하는 녀석이야.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대상을 온전하게 그 대상의 핵심을 파악하는 직관으로는 갈 수 없지 않을까? 그럼 직관으로 가려면 뭐여야 돼? 요소가 아니라 부분이어야 되는 거죠. 자,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실증과학의 수단이 되는 분석은 대상의 주위를 돌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면서도 이 분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실증과학의 수단입니다. 이 위에서 실증주의, 그리고 자연과학, 실증과학, 이것과 지금 연결을 지은 거예요. 분석을. 실증과학의 수단이 되는 분석은 대상의 주위를 돌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면서도 그 대상을 포착하고 싶지만 사실 그 대상을 포착하는 것은 뭐에 접근하는 거예요? 분석이 아니라 직관에 접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 분석이 아니라 직관한다. 실제를 절대적으로 파악을 한다. 상대적이고 겉껍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알맹이를 절대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실제에 대해서 여러 관점을 취하는 대신에 실제 안에 위치하고 부호적인 표현이나 번역 혹은 재현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면, 왜 일절 관여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분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한다. 이 결과적으로 이제는 설명이 되겠네. 자, 결과적으로 분석에는 무엇이 있었죠? 상징, 관점, 그리고 떠오르는 단어들을 나열을 해봅시다. 제가 여태까지 썼던 말, 지문에 없는 것도 좋아요. 껍데기, 겉, 상대적, 이런 단어가 있죠. 그리고 직관은 뭐였죠? 직관은 핵심, 알맹이, 절대적, 본질, 이런 단어가 있죠. 결국 여기에서 베르그송은 형이상학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을 구체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각하였다라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실증주의가 이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데, 딜타이는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실증주의가 아니라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해야 한다. 니들이 하려는 것은 딜타이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은 자연과학이다. 딜타이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 이게 바로 정신과학이다.
라고 했는데 베르그송 역시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이 분석과 직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실증과학과 형이상학을 구분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정리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말이 너무 어렵긴 했지만은 결국 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는 결국 드러나긴 했네요. 이런 녀석들은 잘 읽힐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구조를 파악해 주시고 앞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이 반복돼서 사용되면서 어떤 식으로 뿌리에 뿌리를 물고 이어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좀 바보처럼 계속 읽고 반복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해서 근데 어찌됐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코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험 때 읽으면서 이해 안 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갑갑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 지문을 먼저 풀려고 집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문이 사실 정말 최상위권 탑급 실력을 가진 학생이 아니라면 그런 지문이 문학 지문이든 아니면 비문학이든 뭐 문법 문제든 화작 문제든 어떠한 지문이든 문제든 반드시 하나 이상씩은 나올 거예요. 반드시 하나 이상씩은 나올 텐데 그런 녀석들을 좀 똘똘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뒤에 그냥 이거 어렵네 하고 별표 치고 남겨놓고 다른 건 먼저 내가 잘 할 수 있는 건 먼저 시험이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문제를 푸는 거니까 정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잘하고 빨리 하고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도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